안녕하세요. 문학개론 2주차 첫 번째. 오늘은 문학의 갈래, 장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1주차 강좌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문학의 개념에 대한 동영상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누차 얘기했다시피 다소 좀 어색하고 불편한 감이 있겠지만 우리 수업의 전체 부분 중에서 이제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분명히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강의실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또 어색한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실제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개강 후 2주차, 3월 4주차에 접어들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문학의 갈래, 장르의 측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문학의 종류 또는 문학의 하위 장르들을 모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알고 있다시피 우리 전공에만 하더라도 시 전공 수업이 있고요. 물론 창작 수업도 있죠. 그리고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각각의 장르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전공 또는 넓게 보면 교양 수업도 있죠. 그것들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문학의 장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각의 문학 장르들, 주로 이제 오늘은 핵심적으로 문학의 3대 장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각각의 장르들이 갖는 특징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장르라고 했는데요. 이 장르라고 하는 말은 불어입니다. 불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죠. 갈래, 유형, 종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문학의 하위 양식들을 구분해 놓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 문학 상위 개념으로 예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문학 외에 음악이라든가 회화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예술의 하위 장르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각각이 어떤 차이를 갖는가, 무엇을 형식적 자질로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특히 그와 관련해서 문학은 여타 다른 예술 장르들에 비해서 언어 그리고 상상력, 언어성을 갖고 상상력에 기반한다 라는 얘기를 문학의 개념과 관련된 강의에서 제가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문학의 하위 장르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 두 번째 소설, 세 번째 희곡, 네 번째 수필, 다섯 번째 비평,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 2, 3 있는 거를 문학의 3대 장르, 그리고 수필까지 포함하면 4대 장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포함하면 5대 장르,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시에서 네 번째 수필까지는 창작이죠. 창작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평은 말 그대로 비평의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평은 비평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 소설, 희곡, 수필. 그러니까 뭐냐면 비평은 그 자체로 성립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인식 속에서는 그 자체로 성립하기보다는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메타텍스트로 기능하는,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로 기능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실제로 문학 비평의 영역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작품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문학개론 2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요 문학 작품 장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르 구분법에 의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자는 시, 소설, 희곡하고 수필은 좀 다른데요. 수필에도 여러 유형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글쓴이, 즉 작가의 어떤 체험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시, 소설, 희곡도 물론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체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긴 합니다만 수필에 비해서는 이 거리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그냥 문학 하면 문학 작품을 떠올리고요. 그 문학 작품에 대표적으로 시, 소설, 희곡이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는 이렇게 쓰고요. 한자어로 쓰면 이렇게 쓰죠. 말씀언 자에 이건 절사자입니다. 말씀언, 절사. 이거는 이제 한자에서는 부수를 뜻하고요. 이건 이제 소리에 관련된, 이건 이제 형성자인데 말을 쓰는 걸 절? 여러분 혹시 사찰에 가본 적 있나요? 우리 또 불교 종립대학이니까 정각원에 가본 적 있나요? 막 소란스럽거나 왁자지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좀 고요하고 정적하고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미지만 떠올려 보세요. 시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시를 읽어봐서 알지만 뭔가 막 이렇게 산만하거나 복잡하거나 말이 많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뭔가 압축적이고 함축적이고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상징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말을 절에서 쓰는 것처럼. 물론 이건 실제 이제 시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영어로 포엠, 포에트리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말 다발, 글 묶음 이런 걸 뜻합니다. 왜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이건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시는 문학의 장르 중에서 무엇보다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소설이라든가 희곡도 물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는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를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시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듯이 나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즉 지시적으로 의미가 형성되지 않아요. 시어 안에는 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의미를 함축해 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시는 잘 알고 있다시피 운문 형식의 대표적인 문학 장르입니다. 운문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크게 문학의 장르를 시, 소설, 드라마로 나눴을 때 운문 형식, 산문 형식, 그리고 극 형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문은 그럴 문자니까 이 언어의 운율을 담아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명확한 다른 소설이라든가 희곡에서 문학적 글쓰기와 차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차이죠. 여러분들이 중등교과 과정에서 읽었던 시를 떠올려 보세요. 고대 시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시까지 배웠을 텐데 대체로 교과서적인 지식 수준에서 한국 근대 시
정도가 가장 아마 뭐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김소월의 시라든가 만해 한용운의 시라든가 뭐 이런 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미당 서정수 시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오면 80년대 뭐 90년대 이렇게까지 와서 기영도 시 이렇게 다양한 시들까지 아마 같이 공부를 했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시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곳이 경주. 경주는 신라시대의 수도였잖아요. 설화벌이라고 불렀을 때. 그리고 그 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의 양식 중에 하나가 향가입니다. 뭐 서동요라든가 찬기파랑가라든가 제가 지금 근현대 문학을 다루고 있는 문학개론 시간에 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시들이 고전 시가죠. 시들이 단순히 쓰여지기 위해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니다. 그건 노래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를 눈으로 읽죠. 소리내서 읽지 않습니다. 묵독하는 형태로 시를 읽고 감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는 소리내서 읽었을 때 그 시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보면 시에서 가장 먼저 다른 언어와 관련해서 차이를 갖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시어의 음악성, 리듬 또는 운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음악성이라고 하는 것.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번 떠올려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니다. 뭐 관심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소월의 진달래꽃을요 대중가요로 바꿔서 부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더 위로 올라가자면 정지용의 향수 같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시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뭐예요? 금빛 게으른 우릉 우는 곳? 여기 중간에 지금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빠뜨리긴 했습니다만 이 정지용의 향수 같은 시도 사실은 가곡을 불렀던 가수랑 대중가요 가수가 같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뭐 자연스럽게 인터넷 검색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하면 실제 노래가 나올 겁니다. 이처럼 시는 소설이나 희곡과 다르게 물론 희곡의 기원에서도 희곡도 이렇게 노래처럼 웅장하게 뭐 뒤에 코러스가 받치면서 이렇게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시가 다른 문학의 장르들에 비해서 언어의 음악성이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예전의 시는요 이런 운율의 요소가 외형률이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났어요. 뭐 음보라든가 뭐 가군, 두운 들어봤죠? 아마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떠올리면 그런 단어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현대시에서는 대부분 내지율이고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아주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를 묵독하든 아니면 뭐 암송해서 읽어보든 간에 시의 음악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연이라든가 행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없는 경우 그냥 마치 산문처럼 쭉 줄글로 쓰여져 있는 경우의 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이 있으니까 회화성이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심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심상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각, 눈으로 보는 거죠. 청각, 귀로 듣는 거고요. 후각, 냄새 맡는 거. 촉각, 피부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미각, 맛보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시를 읽는 행위 또는 시를 감상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내가 보고 있지 않지만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듣지는 않지만 듣고 있는 것처럼 이런 등등등의 감각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인이 구축한 세계 속의 이미지로 우리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해서 시의 세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어 드릴까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눈을 감고, 제 얼굴 보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 물론 뭐 제 목소리 듣는 것도 고만고만하겠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상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시는요,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식민지시기 시인인데 이 백석의 시 중에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1940년대 초반 시인데요. 혹시 뭐 그 전에 이 시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잠깐 저 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웃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그른 다 낡은 무명사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뿌듯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수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영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어때요? 혹시 이 시 읽거나 또는 배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시를 읽고 그 이후부터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 이 시 구절 중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뭐라고 할까요? 삶의 목표? 모토? 가치관? 이런 걸로 정했다가 진짜 그렇게 살게 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어떤 남성이 가족 또는 가족과 함께 했던 그 고향, 자기 집을 떠올리면서 혼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풍경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슨 영상처럼 이 남성이 어느 곳, 어느 시간에 놓여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여행길 또는 유람길에 들어서 어떤 조그마한 시골집 방 안에 들어가서 흰 바람벽을 쳐다보면서 고향에 두고 온 노모와 아내와 아이를 떠올리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시각적 심상이죠. 이미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는 언어를 재조직해서 시를 읽는 독자 또는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심상을 느끼게 합니다. 그 중에 뭐 아까 얘기했던 시각적인 심상뿐만 아니라 저기 적어뒀던 다양한 심상들을 느끼게 마련이고요. 물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대체로 중등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건 저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 쓰였을 때 무슨 공감각적 심상 뭐 이런 건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 어떻게 언어를 해체하고 재조직해서 리듬, 운율이죠. 그리고 이미지, 심상을 느끼게 하는가라고 하는 점이 바로 시를 여타의 문학 장르, 소설이나 희곡과 다르게 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시를 읽었는데요. 그 중에는 현재는 잘 쓰지 않는, 또는 이 시인이 이북 출신이어서 평안도 방언 같은 것들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소 낯설게 느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시어 자체는, 즉 시의 언어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따로 있지 않아요. 일상의 언어로부터 시어가 나옵니다. 단 일상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 그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재조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비유 그리고 상징이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 교재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중등교과 과정에서 그 참고서인가요? 그 출판사 이름, 비유와 상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시의 언어를 다루는 방법과 관련된 비유와 상징이 있습니다. 비유, 은유, 직유, 환유, 제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비유는 그냥 메타포만 떠올리면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때여서 표현하는 것이 메타포예요. 여러분 메타포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런 비유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컨대 술 마시고 엄청 취해가지고 이른바 여러분이 쓰는 속된 표현으로 꽐라가 된 사람 뭐라 그래요? 개됐다 라고 합니다. 개가 무슨 죄예요? 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취하지 않아요. 개 입장에서니까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뭐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개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비유적 표현입니다. 너는 참 장미꽃처럼 아름다워. 장미꽃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꽃 보고 있으면 예쁘고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아름답다, 화려하다, 향기롭다 라고 하는 것과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마찬가지죠. 그걸 이렇게 인접성의 원리에 빗대어서 너는 장미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비유는요, 둘 다 죽음 비유입니다. 뭐냐면 이미 너무나 관습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이나 인식을 촉발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비유는 안 쓰는 것만 못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어를 직조해서 새로운 비유를 창출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언어라고 하는 건 대상을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다양한 진폭을 넓혀줘요.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미들을 언어 속에 막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지시적 의미죠. 단정해버린다고요. 근데 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인들은 일상적인 언어의 용법을 파괴합니다. 해체해요. 그리고서는 그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어로부터 시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일상어가 곧 시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뭐 상징, 이거는 사실은 비유처럼 메타포처럼 이렇게 인접성의 원리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둘기.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무섭다고요? 그쵸, 무섭죠. 비둘기가 가까이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하지만 막 조그만 애들은 비둘기 잡으려고 하면서 뛰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도시에 있는 비둘기들을 보면 전혀 평화가 떠오르지 않죠. 근데 순백의 하얀 비둘기 몇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미지.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비둘기가 기본적으로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환기시키는 뭐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상징적 이미지니까 그런 상징물들을 통해서 무언가 관념이 될 수도 있고요, 감각이 될 수도 있고요,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 시인은 시어를 통해서 그 시어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인식이나 관념이나 감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좀 다르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피곤해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진짜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지만 일하기 싫다라든가 오늘 힘들었다라든가 그런 다양한 의미, 일상에서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라는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대충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무엇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어는 거기서 더 단계를 뛰어넘어서 피곤이라고 하는 두 단어 안에 다양한 다른 의미들을 집어넣어요. 그건 제가 지금 임의로 규정할 수 없죠. 시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시어의 의미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정리하자면 문학의 장르 중에 첫 번째 시는 일상어를 가지고 시어를 만들지만 일상어의 문법, 일상어를 쓰는 방식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그 일상어의 문법을 교란시키거나 해체하거나 파괴한다. 창조적 파괴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냈는데 그때 시는 기본적으로 언어의 음악성과 회화성, 즉 리듬과 이미지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언어를 조직하는 방법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유와 상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화이트보드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삐딱하기도 하죠. 그래서 쓰고 지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까만색으로 쓸게요. 소설입니다. 소설. 여러분, 소설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야기, 허구, 재밌다, 길다,
다양한 방식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 시에서도 한자로 살펴봤던 것처럼 소설도 해볼까요? 자,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소설. 작은 소자에 말씀설자. 그죠? 작은 말씀, 작은 이야기. 작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거꾸로 대자가 있죠. 대, 큰 대자. 크다라고 하는 거. 크다라고 하는 게 꼭 그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크다, 중요하다,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소설이라고 하는 한자어는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이 소는 작다, 아까 이쪽부터 중요하지 않다,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작고 하찮은 이야기 정도의 뜻을 갖습니다. 작고 하찮은 이야기는 뭘까? 그거는 그냥 민간에 떠도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이야기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구전되는 것이든 기록되는 것도 있죠. 우리 알다시피 한문소설, 금우신화 같은 거, 홍길동전, 한글소설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구전된 것이든 기록된 것이든 소설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보통 이제 가담항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세간에,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떠돌았던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즉 재미, 오락적인 요소가 이 이야기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겨합니다. 왜일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안에는 흥미와 오락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억 못하겠지만 꼬꼬마 때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하는 순간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또 무슨 얘기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아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워낙에 그 이야기 세계가 넓게 펼쳐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야기는 스토리니까 영어로 하면 픽션. 근데 이거는 허구죠, 허구. 작가가 상상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픽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노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설의 형식 중에서 특히 근대 소설의 형식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대 장편 소설을 뜻하는 걸 노블이라고 합니다. 노블 이전에 서양에서의 서사 형식들이 있었어요. 소설에 준하는 에픽, 영웅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 대화장편, 영웅 서사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맨스, 기사다, 중세시대 기사라였잖아요. 칼 빡 뽑고 전장에 나가서 막 무용담을 펼치고, 그런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그런, 뭔가 이 의리와 이 의리는 아닌데 그다음에 뭔가 이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완성체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하지만 영웅의 서사시, 기사담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근데 노블에 오면 근대적 개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우리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의하는 인간으로서 이 근대적 개인의 새로운 이야기를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소설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 재미, 흥미, 오락을 주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노블의 의미에서 놓고 보면 누구의 이야기냐? 개인의 이야기다. 그리고 노블 안에 사실 새롭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뉴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새로운 개인의 이야기다. 어이? 이게 무슨 말일까? 애매하죠? 그건 이제 근대 장편 소설이 어떻게 성립해서 전결에 왔는가에 따라 다 달라진다. 한국으로만 따지면 한국 근대 최초의 장편 소설을 뭐라 그러냐면 1917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해요. 이광수 무정에서는요, 이영식, 영채, 박영채입니다. 박진사의 딸. 그 다음에 김선영, 김장로의 딸. 그 다음에 병옥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청춘 남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서사의 줄기에서는 이영식이라고 하는 문제적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개인의 이야기. 그때 그 청년들은 근대 이후에 새롭게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자신의 성장을 민족국가의 성립 및 발전과 결부시키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같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문학의 장르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소설을 다른 시나 시곡과 다르게 소설로서 만들어주는 요소는 뭘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설은 잘 안 지워집니다. 시가 서정의 형식인 것처럼 소설은 서사 형식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서사 형식. 그래서 이 서사가 뭔가, 즉 소설은 시나 드라마, 물론 이제 그 희곡에서는 이 서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플롯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설은 다른 문학 장르와 다르게 서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서사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서사는 어떻게 성립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짧게 간단한 예를 들면 유명한 예인데요.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제가 두 문장을 썼습니다.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왕? 왕비? 동영상 촬영을 다 하고 강의를 끝냈는데,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부분부터 끊겼어요. 역시 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강의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이 부분에서 좀 다소 끊기니까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학의 장르 중에 두 번째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소설이 시나 드라마와 다르게 서사 형식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두 개의 문장, 왕이 죽었다, 왕비가 죽었다, 두 개의 문장을 썼는데, 자,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왕이 먼저다? 왕비가 먼저다?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먼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왕의 죽음이 먼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응당한 반응입니다. 소설에서 사건이 먼저 서술되어 있을 경우에 이 사건이 먼저 발생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범죄 추리 서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시체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거꾸로 그래서 범인은 누구지 해서 찾고 찾다 보면 진범이 밝혀지고 그 범인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가, 범행 동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는 범행 동기가 있고 그래서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범행의 대상인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건데, 쓸 때는 거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서술은.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쓰여져 있다고 해서
왕의 죽음이 먼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즉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누가 먼저 죽었는지 사실 이 두 개의 문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문장을 살짝 바꿔보겠어요. 왕이 죽었다는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나서 너무 슬퍼서 왕비가 따라 죽었다. 따라 죽으면 안 되죠. 순장되기 전에 도망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죽음이 사건 A고요. 왕비의 죽음이 사건 B입니다. 사건 A랑 사건 B의 관계를 보면 왕의 죽음이 먼저 일어나고 왕비의 죽음이 그 다음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지금 보면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순서 또 따라니까 왕비가 따라 죽었으면 따라 죽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건 A가 먼저 일어났고 사건 B가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건들 사이에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성립해요. 이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서사가 아니라 스토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강하고 2주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무슨 일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1주차 첫째 날은 뭐 했고 둘째 날은 뭐 했고 2주차 첫째 날은 뭐 했고 둘째 날은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본인의 행적을 밝힙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해서는 소설, 즉 서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자, 볼까요? 왕이 죽었다. 왕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나이 들어서 자연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병사죠. 전장터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다가 앞에 선봉에 섰다가 적군의 칼이나 화살을 받고 전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모략을 통해서 암살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는 왕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의 죽음의 이유는. 그런데 왕비의 죽음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왕비 왜 죽었어요? 슬퍼서. 그것도 너무 슬퍼서 죽었답니다. 왕비 왜 슬펐죠? 왕이 죽었기 때문에. 즉 사건 A는 사건 B의 원인이 되고요. 사건 B는 사건 A의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두 사건들 사이에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마련하는 것, 단순히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서사가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나요? 또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것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미 인과관계 안에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소설들 또는 이야기를 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서사 형식을 감상했다고 한다면 그때 서사 속에는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들 사이에 유기적인 인과관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어색하고 이야기가 단절되고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저 서사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이 문학의 다른 장르인 시나 드라마와 달리 서사 형식으로서 서사성을 갖는 것, 그건 바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사건들 사이에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사 형식으로서 바로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가름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학의 3대 장르 중에 시, 소설, 드라마, 희곡이죠. 이제 희곡에 대해서 같이 마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녹화해놓은 게 중간에 날아가가지고 제가 지금 매우 황망한 상태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뭔가 좀 시간에도 약간 쫓기는데요. 어쨌든 조금 차분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희곡. 희극이 아닙니다. 비극과 희극을 포함한 모든 드라마를 희곡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희곡은 시가 서정 양식, 서정의 형식, 소설이 서사 형식인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극 형식이에요. 희곡은 무엇보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죠. 시나 소설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텍스트화돼서 활자로 인쇄되어서 유통됩니다. 물론 요즘 이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꼭 그렇게 활자화된 인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나 소설을 감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드라마는 텍스트로 쓰여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희곡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기할 수 있는 하나의 대본, 일종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죠. 이 희곡의 구성 요소는요, 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문이 있습니다. 대사는 말 그대로 배우들이 무대 위에 연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대사를 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지시문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 인물의 행위를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이에요. 잠깐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 바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제일 첫 부분에 제1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저녁,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에스트라 공이 돌 위에 앉아서 구두를 벗으려고 한다. 길을 쓰며 두 손으로 한쪽 구두를 잡아당긴다. 끙끙거린다. 힘이 빠져 그만둔다. 숨을 헐떡이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같은 동작이 되풀이된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바위에 앉아가지고 자신의 구두를 벗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벗겨지죠? 그러니까 벗으려고 하다가 안 벗겨지니까 잠깐 또 멈췄다가 또 벗으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블라디미르가 등장합니다. 블라디미르 등장. 여기까지가 지시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인물들 간의 대사가 나옵니다. 에스트라공이 괄호 열고 다시 단념하며, 그러니까 신발 벗는 걸 단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이제 등장하면서 두 다리를 벌리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서며, 누구한테? 에스트라공한테 다가서는 거겠죠. 그럴지도 모르지. 다가오다가 걸음을 멈추고, 지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오랫동안 속으로 타일러 왔지. 블라디미르 정신 차려. 아직 다 해본 건 아니잖아.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싸움을 다시 계속해왔단 말이야. 머릿속으로 싸움을 그려보며 생각에 잠긴다. 이거 지시문이에요. 에스트라공에게 블라디미르가 아니 또 너로구나. 에스트라공이 그래서 다시 만나니 반갑다. 아주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래. 지금 블라디미르랑 에스트라공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시나 소설에 비해서. 근데 희곡은 이렇게 이제 희곡의 대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텍스트화된 형태로 존재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텍스트를 이렇게 읽지만 실제로는 무대 위에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연기. 그러니까 사실 텍스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객석에 앉아서 연극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게 희곡의 참 맛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읽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영화를 극장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TV 드라마 대본, 극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V 드라마 우리 시청해야죠.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연기 잘한다. 왜 발연기인데? 라고 하는 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희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트화된 시나 소설, 물론 희곡도 그렇지만 그와 다르게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희곡은 앞선 두 문학 장르와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희곡에서 이렇게 대사와 지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갈등을 어떻게 생성시키고 이걸 전개해서 그리고 해소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갈등, 칙갈자고요. 등나무 등자예요. 컴플렉스. 서로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근데 갈등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갈등들이 생겨요. 우리에게, 현대인으로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갈등들이 부딪히고 또 때때로는 그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 거죠. 초기에 드라마는요, 희곡은요 1인극이었어요. 혼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막 치정을 막 얘기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막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우와 대단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혼자서 말하는 거 그냥 듣는 거잖아. 마치 연설처럼.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주동인물이야, 반동인물, 나의 반대되는 적대자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말로, 대사로 보여줘. 그러면 갈등관계가 더 선명하게 부각됩니다. 그죠?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게 너무 단조로워. 1대1의 구도, PIR 구분 명확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또 한 명을 등장시킵니다. 3인극이 돼.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내 편이었다가 나중에 저 사람 편이 돼. 그럼 거기에서 복잡한 인간의 욕망이나 갈등 관계가 주조되는 거죠. 물론 무대 위에서 극을 전개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을 등장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복잡한 인간의 욕망, 갈등 관계를 위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희곡에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생성시키고 전개해서 해소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 이전의 시나 소설 장르에 비해서 희곡이 가지고 있는 희곡만의 특징, 무대 공연, 뭐 이제 공연성 뭐 이런 것도 얘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서정 양식으로서의 시, 서사 양식으로서의 소설, 그다음에 극 양식으로서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이제 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파헤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이 문학의 장르로서 어떤 차이를 갖는가에만 주목해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니까 일단은 이런 정도로 번박하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중간에 끊겨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촬영해서 뭔가 좀 매끄럽지도 않고 저도 조금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만, 여기까지 2주차 첫 번째 문학의 장르, 특히 시, 소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의 3대 장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문학작품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시를 읽어본 사람도 있고요. 소설 또는 드라마, 연극 같은 걸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또는 읽었던 문학작품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내용들, 내가 시를 읽었을 때 시에서 난 정말 운율을 느꼈나? 이미지? 나는 어떤 심상이 떠올랐지? 또는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에서의 서사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서사를 온전히 이해했는가? 서사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사건들 사이 유기적인 인간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서사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화라든가 시간, 공간, 단순히 배경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서사 구조라든가 또는 서술자, 서술 시점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같이 차차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드라마라고 하는 거. 배우가 연기 잘한다. 저 배우 멋진데 뿐만 아니라 그 인물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이 만들어지고 전개되고 극대화됐다가 해소되는가. 그럼 잘 알다시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그 구성, 이 갈등의 전개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한 번쯤 오늘
동영상으로 시청한 강의 내용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감상했던 문학 작품, 문학 텍스트를 떠올려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중간에 동영상이 끊겨서 다시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다시 촬영하면서 끝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진행된 점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2주차 첫 번째 문학의 장르 강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주차 두 번째 문학에 관한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근대 이전부터 근대 이후, 또 21세기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왔고 그것이 어떻게 미디어적 환경이나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바뀌어왔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로서의 문학이 근대적인 제도로서 어떻게 정착되고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온라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